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과 관련한 초강경 협박을 일삼으며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조지아주 한국인 엔지니어 구금 사태부터 시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500억 달러를 상납하라고 협박까지 일삼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한국의 반도체까지 건들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관련 충격적인 관세 인상 조항을 추가했고, 이는 전 세계로 하여금 경악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이고 백악관에서 선임 무역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직함이 권력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직함은 제가 일으킨 적 없는 위기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부서진 우산을 들고 헤일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리고 오늘날 헤일은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카메라로 증폭되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이 10개의 반도체 칩을 수출하면 반드시 여기서도 10개의 칩을 만들어야 합니다. 1대1 동등한 생산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 칩 생산 숫자를 미국 생산과 해외 생산을 1대1로 맞추지 않을 경우 한국 칩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에 찬 듯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리듬을 잡았습니다. 그는 평등은 오직 미국 법령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그건 미친 짓일 뿐이었죠. 한 보좌관이 격렬하게 낙서를 하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팹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고 있긴 한가요? 또 다른 보좌관이 중얼거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장이 캠페인 집회처럼 그냥 불쑥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더 나빴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그는 판돈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우리는 괘씸죄로 관세를 100%보다 더 부과할 수도 있어요. 한국이 미국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미국이 먼저, 칩이 먼저, 더 이상 변명은 안 됩니다. 카메라가 울리고 기자들이 소리쳤고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상황실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더욱 큰 충격은 따로 있었죠. 재무부의 한 관계자가 나서더니 이내 믿기지 않는 추가 발표를 해오더군요. 대통령은 한국이 즉시 49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숫자는 방 안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동료는 신음했어요. 그건 유럽은 지불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왜 한국만 지목하나요? 불공정성은 부인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왜 한국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그날 저녁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너무 많이 수출합니다. 미국은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정성? 유럽은 별도의 투자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많은 부분에서 관세 면제를 받죠. 그러나 한국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공정성이 아니라 정책에 새겨진 편견입니다. 침묵이 이어졌고 무겁고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은 큰 소리로 축하했습니다. 도쿄의 헤드라인은 자랑하더군요. 한국은 미국의 표적이 되었지만 일본은 미국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일본 NHK의 분석가들은 우리 산업도 관세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은 우리가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드럽게 대합니다. 한국은 저항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복종이 자랑인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반응과는 달리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급락하고 투자자들은 도망쳤거든요. CNBC의 한 방송에서는 한국의 반도체에 처벌을 가한 건 텍사스에서 달을 재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미국은 아직 반도체 분야에서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는 미국이 마치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서울에서 더 잘 알고 있었는지 한국 정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차분하고 냉정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능한 비율에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무역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조는 강철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그 회복력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 외환 충격, 지역 위협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구부러졌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았죠. 이제 불가능한 요구에 직면한 그들은 다시 한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회의실에서는 고위 고문들이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핵심 동맹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경고했습니다. 아니요, 러트닉이 반박하며 그들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무릎을 꿇고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막대한 이익들을 전부 포기하게 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당신은 한국을 강제로 독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거든요. 그는 제 말에 눈을 부라렸지만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지나치면서 역사가 압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관세, 위협, 불가능한 반도체 비율은 수십 년에 걸친 한국의 혁신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들의 역사 내내 압박을 받아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더 강해질 뿐이었죠. 저는 몸을 뒤로 젖히고 지쳐서 공식 회의록에 너무 위험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들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내부에는 한국의 반항이 아니라 미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더 큰 폭풍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저는 관세로는 멈출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을 느꼈죠. 역시나 워싱턴 내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해 마치 캔디밭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삼성이 오하이오에 새로운 공장을 열면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은 반도체를 복제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 선임 고문은 트럼프가 발의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삼성은 여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캔자스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한심한 소리에 결국 앞으로 몸을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이는 약 20년간의 축적된 생태계입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정밀 공학의 문명 전체입니다. 워싱턴의 계획의 문제는 간단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단순히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칩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거대 기업에서 생산되었죠. 이들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각 웨이퍼는 수백 단계를 거치며 각각 ASML의 도구, 일본의 화학물질, 독일의 가스, 캘리포니아의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이 실을 매끄러운 거미줄로 엮어냈어요. 이를 뿌리째 뽑아 애리존에 심으려는 것은 열대우림 나무를 나무 한 그루씩 옮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무부의 한 젊은 경제학자가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보조금이 격차를 메울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기계를 사는 것이지 숙달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미시적인 문제를 해결했죠. 그것을 한 번의 공장 이전으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더 나빠요. 트럼프의 말대로 한다면 미국은 자멸하는 셈이거든요.
한국의 인프라를 연구하면서 부조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정밀한 사찰이었습니다. 화성, 평택, 이천 등 전 지역이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설계되었죠. 한국의 전력망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보강되었고, 수도 시스템은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수십억 리터를 재활용했습니다. 화성에서만 삼성은 미국의 일부 주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정전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어요. 반면 미국은 겨울 폭풍으로도 쉽게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죠. 텍사스에 팹을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변압기를 튀기는 폭염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물 공급을 마비시키는 가뭄과 싸워야 하죠. 칩은 많은 양의 순수한 물을 요구합니다. 과연 미국이 이러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산업용수의 80%를 재활용하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댈러스가 내일 당장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모두가 침묵하더군요.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공급 1대1 요구는 이제 정책이라기보다는 풍자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팹은 막강한 인프라의 수혜를 받아 주 7일 24시간 가동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넌 가스 배송이 한 번 지연되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밸브, 모든 필터, 모든 바닥 타일은 진동 제어를 위해 보정되었어요. 미국에서 이러한 한국과 같은 생태계를 복제하는 데는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한국은 진작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율 좋은 고성능 반도체는 오직 한국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수치는 잔인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100%를 받아들이면서까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산 칩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산 칩이 없었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60% 이상이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됩니다. 버지니아의 데이터 센터는 매일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겠죠. 이미 공급 중단으로 출혈을 겪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붕괴할 것입니다. GM은 한때 2주간의 칩 부족으로 2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달을 곱하면 그 괴멸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죠. 한 심야 세션에서는 국방부 분석가가 소름 끼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위 전자제품에 한국산 D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신뢰성에 걸맞은 대안이 없어요. 방은 얼어붙었습니다. 관세로 시작된 것은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가 스스로 괴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시장은 이러한 패닉을 반영했거든요. 분석가들은 관세가 통과되면 1분기 내에 D램 가격이 30%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은 200달러 더 비싸고 노트북은 몇 달 동안 지연되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골드만삭스는 미국은 칩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간 1,500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혁신 중단과 같은 간접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미국은 더욱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겠죠.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에 한 동료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인텔이 그 공백을 메우도록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둡게 웃었습니다. 인텔? 그들은 여전히 5나노미터 수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3나노를 넘은 이 나노 수준을 완성했어요. 기술력 차이는 이미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점은 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프라 규율은 미국이 더더욱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시시각각 도착하고
물류 허브가 매일 수백만 개의 소포를 로봇처럼 정밀하게 처리했으며 부산과 같은 항구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로 화물을 처리했습니다. 이 체인의 모든 링크는 반도체를 지원했어요. 반면 미국은 컨테이너로 항구가 막히고 철도 파업으로 배송이 중단되며 환승 도중 다리가 무너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형역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생산량의 평등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냉장고를 들고 전력 질주해서 우승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회복력은 위기 속에서 형성되었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국가로 재건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기술을 2배로 늘렸어요. 각 좌절은 연료로 바뀌었죠. 미국은 한국이 역경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인프라로 전환했다는 점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고립된 기적이 아니라 정밀성에 대한 국가적 집착의 정점이었습니다. 진실은 극명했어요. 한국의 미국의 생산량을 1대1로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자놀이에 스스로 총구를 겨누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은 결국 수조 달러를 쓰고 수십 년을 낭비하며 여전히 뒤처져 있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 미국은 산업이 무너지고 동맹국들이 의심하고 소비자가 분노하며 피를 흘리겠죠. 한국의 강점은 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칩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기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치가 나왔을 때 회의실 내부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현대는 미국의 한국 압박을 지켜보다가 결국 조용히 미국으로의 출하량을 줄이며 전체 생산 라인을 유럽과 남미로 전환했습니다. 왜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죠? 한 하급 고문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수치를 힐끗 보며 불안정성이 적고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논리는 철두철미했어요. 현대는 수년 동안 유럽 전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체코와 튀르키예에 있는 공장은 완벽한 효율로 운영되고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와 연결되며 한국 투자를 열망하는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는 현대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에 한국형 AI 물류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적화된 공급망을 공급하여 운송 비용을 18% 절감했어요. 한 상무부 관계자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장 큰 시장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이제는 아닙니다.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에 28% 증가했고 라틴 아메리카는 수요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그들은 현대를 관세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는 침묵했고 현실은 가라앉았습니다. 진정한 타격은 데이터의 수익 규모가 표시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현대는 출하량의 15%만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전한 것만으로도 분기 매출을 21억 달러 증가시켰어요. 그야말로 한국의 선택지는 미국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 기술 우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현대의 전기차 배터리는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와 통합되어 미국 모델이 45분 만에 충전을 완료할 때 현대의 모델은 그 시간을 12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AI 클러스터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미국 경쟁사에 비해 실제 상황에서 40% 적은 오류를 기록했죠. 평소 회의적이었던 유럽 규제 당국은 한국의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편 워싱턴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GM 경영진은 조용히 한국 때문에 기록적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시 EO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에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딜러들도 현대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메모가 더 높이 쌓여 경고로 가득 찬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부메랑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고 빠르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대의 피벗이 따끔거렸다면 삼성의 다음 행보는 망치처럼 느껴졌거든요. 한 분기 만에 D램 가격을 30% 가까이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삼성은 시장 재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힘의 과시였어요. 결국 미국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관세가 임박하면서 삼성은 디지털 시대의 산소인 메모리를 통제했거든요. 왜 지금인가요? 재무부 경제학자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AI 서버와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추가 기가바이트는 한국 칩에 달려 있죠. 즉, 한국은 전 세계에서 꼭 필요한 기술력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그들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는 무자비했어요. 트럼프의 발언 이후 D램 부족으로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80억 달러의 비용이 즉각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반도체에 대한 1대1 발언을 한 이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만 12억 달러의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사업부는 워싱턴 대신 서울로 팀을 보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신 한국의 칩 공급을 빌러간 것이죠. 그러나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숨겨진 레이어였습니다. 삼성의 고 대역폭 메모리 칩이 모든 고급 AI 훈련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칩이 없었다면 엔비디아의 GPU는 최고 성능에 도달할 수 없어요. 관세로 인해 수입 비용이 더 비싸질 테지만 그럼에도 한국산 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6개월을 늦추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한다 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이제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력에 갑질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대체할 국가도 없죠. 축구장 400개의 크기의 평택 캠퍼스는 도시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선 전체가 엔지니어들을 태우고 팹으로 이동했죠. 전력망은 2.6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면서 거의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60만 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양에 해당하는 정수가 시스템을 통해 흘러들어 80%의 효율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장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미국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은 단 하나의 부분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금융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D램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거의 90억 달러의 분기 수익을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소비자의 경우 노트북은 150달러, 스마트폰은 2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했고 데이터 서비스 비용마저 급증했죠. 이건 아무리 봐도 미국 산업보호가 아니었어요. 이는 더 높은 비용을 내고 결국 한국에 항복하게 되는 것을 뜻할 뿐이었죠. 한편 미국을 벗어난 한국 기업들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는 여러 전기차 카테고리에서 폭스바겐을 제치고 유럽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역사상 단일 분기 최대인 160억 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기록했죠. 반면 미국의 헤드라인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소비자는 트럼프의 관세의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D램 인상으로 인해 미국 가정의 평균 전자제품 지출이 연간 400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죠. 한편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 현대의 지배력을 이유로 판매량 예측치를 낮췄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곤두박질 친 거였죠. 이제 워싱턴에서는 오만에서 불안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조용하지만 뛰어난 전략이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쿄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기 바빴어요. 일본은 트럼프에게 누구보다 깊은 고개를 숙이며 워싱턴에 무려 5,50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그 화리 척추가 부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즈벨트 룸에서 국무부 분석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은 너무 순진해요. 그들은 돈을 지불하면 어찌됐든 트럼프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요타는 관세 완화를 위해 80억 달러의 긴급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소니는 미국 R&D에 50억 달러를 약속했죠. 파나소닉은 오하이오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총액은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우리는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기술력의 그 어느 부분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좌절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격차는 거의 모든 시장에서 두드러졌고,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일본이 미국에 완전한 복종을 한다고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일본의 기술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6%를 넘어섰고 도요타는 11% 아래로 떨어졌어요. 한 한국 관계자는 우리 전기차 플랫폼은 12분 만에 충전됩니다. 도요타는 45%가 더 느려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를 뒷받침했어요. 독일에서는 현대 아이오닉 6가 도요타 비제트백스를 거의 4대 1로 앞질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현대가 전기차 수출로 34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기록한 반면 도요타는 리콜로 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죠.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임원은 우리는 하이브리드에 너무 오래 베팅한 나머지 차세대 먹거리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전자제품에서도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AI에 최적화된 반도체에서 삼성의 지배력은 소니를 뒤처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는 소니는 여전히 카메라를 판매하지만 삼성은 전체 데이터 센터 뒤에 있는 두뇌를 판매한다 라고 농담을 던지더군요. 그리고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삼성은 전 세계 고대역폭 메모리 판매의 58%를 장악했습니다. 반면 소니의 반도체 매출은 100억 달러 미만으로 정체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의 센서 사업부도 테슬라의 자율 시스템에 사용되는 삼성의 AI, 통합 이미지 프로세서와 경쟁할 수 없게 되면서 축소되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미국 기업들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한국산 칩 공급 감소와 한국 전기차와의 경쟁 실패로 인해 4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포드는 메모리 부족을 이유로 AI 기반 F150 라이트닝을 18개월 연기했어요. 애플 경영진은 삼성의 첨단 메모리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아이폰 생산 비용이 매년 70억 달러 증가했다고 개인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한 애플 관리자는 다양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 칩은 여전히 기기의 척추라고 인정했죠. 한 재무부 경제학자는 긴장감 넘치는 회의에서 이를 요약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의존에서 벗어났고 미국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의 말은 따끔거렸지만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AI 인프라 우위는 더욱 확대되었어요. LG의 AI 기반 물류로 유럽 전역의 배송 시간이 22% 단축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현대의 스마트 공장은 98%의 가동 시간으로 가동되었죠. 폴란드와 튀르키예의 방위 산업체들도 AI 칩과 정밀 엔지니어링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합을 이유로 한국으로 조달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도요타는 워싱턴에 5,500억 달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96억 달러의 해외 계약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은 기부금을 지불한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복종의 대가는 뼈아팠죠.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삼성의 AI 강화 갤럭시, 라인에 밀려 20억 달러의 추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수익성 높은 배터리 계약을 확보하지 못해 미국 공장 2곳을 폐쇄해야만 했어요. 한때 자랑스러웠던 니콘도 한국 광학이 AI, 안정화를 통합하면서 전 세계 매출이 14% 감소했습니다. 이제 도쿄 언론에는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전략으로 이익을 배가합니다. 일본은 미국을 위해 국채를 비울 뿐입니다. 라고 한탄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는 호의를 샀지만 시장을 잃었습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악관 비공개 만찬에서 한 고문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군요. 리처드, 설명해 주세요.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저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약을 따내고 일본은 계약을 잃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기술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뇌물로 줄 수는 없어요. 한국은 두뇌에 투자했고 일본은 워싱턴의 허영심에 투자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대가를 치르는지 알아보세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돈과 기술력 모두 얻지 못하게 된 셈이군요. 저는 정확해요. 둘 다 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국의 대유럽 전기차 수출은 130만 대에 달하며 4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었습니다. 같은 시장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62만 대로 감소하여 180억 달러에 그칠 뿐이었죠. 반도체 부문에서는 삼성만 한 분기에 157억 달러의 이익을 올린 반면 소니와 파나소닉을 합친 수익은 2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규모는 워싱턴과 도쿄에게는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고 한국의 기술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야말로 대체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믿음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리석 벽 너머 멀리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상파울루, 요하네스버그에서 베를린까지 한 이름인 한국은 점점 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처음에 한국이 트럼프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을 때 외국 지도자들이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확실히 한국은 미국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 주 만에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베르사유로 초청하며 그들의 정확성을 유럽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현대의 전기차 공장을 유럽 산업 재생 모델이라고 선언했죠. 브라질 대통령도 한국을 남미의 녹색 미래 엔진이라며 한국과 420억 달러 규모의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회의적인 이유 집행위원이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가요? 라고 묻더군요. 한 전문가는 오직 한국만이 약속을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고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합의 규모는 노련한 관찰자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연합이 25개국에 걸쳐 AI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통신사와 7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삼성이 2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흥 데이터 센터의 고해상도 메모리를 공급했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현대가 1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동류를 이루었던 시장을 단숨에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숨 막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갑질을 함과 동시에 한국은 연간 국방, 남 예산의 3배에 달하는 3,20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향후 10년간 누적 혜택이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IMF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를 넘어 서울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애초부터 미국이 없어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국가였고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갑질은 오히려 미국의 도구로 돌아왔던 거였죠. 당연히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문이 닫히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심야 브리핑에서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아닌 한국에 드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찬사는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신뢰도는 최고의 수출품이 되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정책 변동으로
동맹국들이 흔들렸던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존중합니다. 마가미를 철저하게 존중하죠. 라고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이요. 기술 격차는 이러한 측면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로테르담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기반 항구를 도입하여 화물 처리 시간을 37% 단축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삼성이 첨단 센서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22% 줄이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가능해졌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LG의 AI 의료 영상이 진단 오류를 절반으로 줄여 연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각 성공은 공급 업체로서뿐만 아니라 표준 설정 업체로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했어요. 한 글로벌 포럼에서 한 독일 대표가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미국인들은 도착하자마자 정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도착하면 즉시 해결책을 가져오죠. 그의 어조에는 감탄과 함께 미국에 대한 조용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BM은 중동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 계약을 삼성 SDS에 빼앗겼습니다. 포드는 현대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31%를 점유하는 동안 자체 점유율은 7%로 줄어드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죠. 한 아마존 임원은 우리는 서울에서 생존 계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공개로 인정하기까지 하더군요. 도쿄에서는 씁쓸함이 커졌습니다.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채를 비워둔 일본 기업들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의 돈을 상납한다면 미국의 일본에 유리한 정책으로 자신들의 세계적 영향력이 높아지며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일본 기업 따윈 안중에도 없었고 일본 기업은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 기업들에 의해 기술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샤프는 브라질에서 32억 달러 규모의 디스플레이 계약을 LG 섬유에 빼앗겼습니다. 도시바의 AI 칩벤처는 유럽 바이어 확보에 실패한 후 무너졌고 삼성은 같은 제품의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고했죠. 도요타조차도 현대가 글로벌 전기차 수출에서 이들을 추월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백악관 내부에서는 고문들이 이러한 한국이 주도하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리처드, 설명해 주세요. 한 고위 관리가 체념에 잠긴 목소리로 묻더군요.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한국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나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쌓았어요. 그리고 신뢰는 돈보다 더 빨리 배가 됩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한때 의심의 여지가 없던 지도자였던 미국은 이제 한국의 포용을 간청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때 후배 파트너쯤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그들은 허풍 떨기보다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했죠. 전 세계 설문조사는 이러한 한국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유럽인의 82%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그저 34%의 수치에 그쳤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기술 신뢰, 문화적 영향력, 무역 신뢰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쏟아부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은 가장 선호하는 기술 파트너로 꼽혔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6.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수출은 7,8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절반 이상이 미국 5회 지역으로 향했죠. 그야말로 트럼프가 한국을 등 떠밀수록 한국은 공급망을 전환하며 더욱 많은 이익만을 볼 뿐이었던 거였어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배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그야말로 미국으로 향하던 돈은 전부 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였습니다. 저는 늦은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관세와 협박으로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한국은 혼란에 지친 국가들과 신뢰에 굶주린 국가들에 둘러싸여 세계 무대에 섰죠.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없어. 영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얻었다는 거야. 정말로 세계의 무게중심은 조금 더 동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락세는 폭발처럼 오지 않더군요. 보고서, 계약서, 대차대 조표 등을 통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거인이라는 미국의 명성을 찢어놓는 침묵의 붕괴가 한 걸음씩 이어졌어요. 한때 조선, 반도체, 군사기술 분야에서 어떤 국가에도 도전받지 않았던 미국은 이제 시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돈과 복종으로 미국에 충성했던 일본은 이제야 충성심은 시장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부차적인 파트너로 치부되었던 한국은 전 세계를 숨죽이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드러냈습니다. 제동님, 구축한 프로그램이 30개월 더 지연되었습니다. 라고 한 보좌관이 국방부 브리핑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제독은 폴더를 쾅 닫더군요.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는 더 이상 유도 시스템 공급 업체를 찾을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산 프로세서에 의존하고 있었다고요. 이제 와서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으라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미국은 아직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존에서 빠져나와 독립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조선소인 헌팅턴 잉걸스는 회계 연도에 4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해군 우위의 초석이었던 조선소는 오직 한국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태평양 전역에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한 분기에 3척의 AI 기반 항공모함을 진수하고 있었어요. 각 선박에는 예측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드론 노킹 베이, 연료비를 27% 절감하는 AI 지원 내비게이션이 통합되어 있었죠. 이건 미국이 따라할 엄두조차 못 내는 기술력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기술 독립에 실패한 채 한국의 기술력에 계속해서 전적으로 의존하기만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일본은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미 해군과 대규모 공동개발 프로그램에 도박을 벌여 차세대 구축함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비용이 예상치를 40% 초과하면서 도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건의 계약이 취소되었고 미쓰비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38억 달러의 손실을 상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거 시작일 뿐이었어요. 반도체는 더욱 가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한때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이었던 인텔의 실은 3나노미터 기술조차 예정대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율이 40% 이하로 급락하면서 72억 달러의 상각이 발생했죠. 한 유럽 관계자는 삼성은 이미 이 나노미터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텔은 한국이 있는 곳으로 기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삼성은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과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죠. 심지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는 한국의 독주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손실은 29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도시바는 결국 첨단 메모리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진지하게 고민 중인 상태였죠.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소니는 센서에 계속 투자했지만 결국 삼성의 AI, 통합 이미지 프로세서가 전 세계 자율주행차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공급망을 다각화한 삼성은 전 세계 AI 메모리 판매량의 58%를 장악하게 된 반면 소니는 아직도 소비자 기기를 고수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보를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방위 산업은 미국의 가장 고통스러운 취약점을 드러냈거든요. F-35 제트기 생산을 담당했던 록히드 마틴은 한때 한국에서 공급되던 첨단 디램 칩의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인도 지원으로 인해 나토 파트너들에게 12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되었어요.
오랫동안 신뢰성의 상징이었던 보잉의 방위사업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41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산 반도체 공급 부족과 직결된 수치였습니다. 한 보좌관이 미국 국내적으로 한국을 대체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죠. 한편 한국은 조용한 제국처럼 확장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에만 LNG 운반선, 자율운항, 화물기, AI 구동분함 등 950억 달러 규모의 조선 계약을 체결했어요. 삼성의 반도체 수출액은 1,4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65%는 미국 오에덤의 지역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전역에서 2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AI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자주포 시스템, 첨단 드론, 레이더 플랫폼을 공급했습니다. 나토 사령관은 한국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가진 한국은 이제 초강대국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일본의 붕괴는 굴욕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광학 공급 업체였고 또 이 분야에서 경쟁 상대가 없던 캐논은 LG와 삼성이 AI 안정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매출이 19% 감소했거든요. 그야말로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사업조차도 한국에 밀리게 된 것입니다. 한 일본 의원은 국회에서 워싱턴에 5,500억 달러를 줬는데 우리가 산 것은 매출 감소뿐이었다. 라고 외쳤고 그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백악관 내부의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과 다름이 없었어요. 트럼프를 제외한 모두가 한국의 반도체까지 건든 것은 정말 멍청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했죠. 하지만 일본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일본과의 관세 협정에는 숨겨진 함정이 존재했거든요. 사실 도쿄무역대표단이 워싱턴에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일본과 미국 간의 역사적인 합의를 축하했죠.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의 경영진은 미국으로의 수출 파이프라인이 확보되었다고 믿으며 승리를 축하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타고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함정이 가득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도 일렀어요. 첫 번째 폭탄은 자동차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대담한 헤드라인에서 이 협정은 일본산 중소형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도쿄의 협상가들은 자신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각주에 새겨진 것은 1.6리터 엔진, 용량, 미만의 세단에만 면제가 적용된다는 충격적인 경고였습니다. 일본의 실질 수출품인 SUV, 픽업트럭,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는 제외되었어요. 도요타의 포드 F150 경쟁 모델인 툰드라는 갑자기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닛산의 인기로그 SUV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았죠. 반면 현대의 산타페와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이 속임수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쇼룸에 자유롭게 진입했습니다. 결국 관세 폭격을 맞은 일본 SUV 판매량은 40% 급감했고 한국 SUV 판매량은 60% 급증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영업사원처럼 미소를 짓더군요. 일본은 계약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승용차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트럭이라고 했나요? SUV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관중들은 웃었고 도쿄는 분노했습니다. 일본 신문은 이를 SUV 학살이라고 부르더군요.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의 딜러들은 팔리지 않은 일본 트럭이 부지에서 썩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현대와 기아 딜러들은 이를 이용해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요타의 한 매니저는 우리는 미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미국에 상납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속임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중얼거리더군요. 하지만 일본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제품도 같은 운명을 겪었거든요. 트럼프의 협상가들은 일본의 게임 콘솔의 관세가 면제된다고 보장했는데 이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의 직접적인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미국에 복종함으로써 황금 브랜드를 구했다며 승리를 선언했죠. 하지만 진짜 타격은 세부 사항에 있었습니다. 콘솔 자체는 면제되었지만 모든 주변 기기 및 디스플레이에는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어요. 컨트롤러, 헤드셋, 심지어 프리미엄 번들에 사용되는 올레드 패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갑자기 도쿄에서 $500에 판매되던 플레이스테이션 번들이 달라스에서 20%가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어요. 소비자들은 주저했습니다. 결국 소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5%에서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은 게임에 최적화된 QLED TV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등 일본의 몰락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고 LG는 모니터와 주변 기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미국 게이머들은 온라인에서 소니는 이제 백만장자를 위한 제품입니다. 나머지는 한국 제품을 삽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죠. 그 다음으로 가장 치명적인 조항은 바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미국산 부품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항은 엔진과 변속기에만 해당이 된다고 가정했지만 트럼프는 모든 전자 모듈에 대해서 해당된다 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즉, 배터리, 센서, 인포테인먼트 유닛, 반도체 부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갑자기 마비되었죠. 일본산 자동차는 트럼프와의 계약을 감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정하다가 결국 괴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진작에 트럼프와 철저하게 계약을 마친 터라 LJ위 에너지 솔루션과 SK은의 한국산 배터리에 뿌리를 둔 현대의 공급망은 순조롭게 장벽을 넘을 수 있었죠. 일본은 다급하게 조항 재해석을 위한 로비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의 수출은 매 분기 수십억 달러의 관세 벌금에 직면했죠.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몰락에 기로에 놓인 일본에겐 다시금 철퇴가 내려질 뿐이었습니다. 분명 일본은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상납하며 트럼프의 보호를 받았지만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트럼프는 그런 일본을 그저 이용할 뿐이었어요. 일본의 협상가들은 5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의료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즉시 발효라는 치명적인 문구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트럼프 충성파가 지배하는 미국의 의회는 도쿄를 구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즉시 부과되었죠. 그 결과 나고야와 오사카의 공장은 생산을 동결했고 소니는 미국으로 향하는 2개의 새로운 TV 라인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대중은 분노했어요. 아사히 신문은 우리는 속았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충성은 우리의 올가미가 되었다 라고 선언했죠. 물론 수혜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현대경영지는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 만족스럽게 연구했습니다. 한 이사회 멤버는 SUV와 트럭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일본을 없앴습니다. 일본이 관세 폭탄으로 몰락하자마자 현대와 기아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에서 최고의 SUV 판매자가 되었습니다. 북미에서만 곧바로 180억 달러의 매출이 증가했죠. 심지어 삼성과 LG도 같은 플레이북을 따랐습니다. 소니가 비틀거리자 삼성은 새로운 8K QLED TV를 출시하며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일본 엔지니어들이 따라올 수 없는 AI 기반 화질 향상을 제공했거든요. LG는 AI 에너지 최적화 기능을 갖춘 냉장고와 세탁기를 제공하며 스마트 가전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55% 증가하여 파나소닉이 지배하던 바로 그 자리를 완전히 꿰차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제학자들은 이를 재앙이라고 불렀어요. 한국과는 달리 트럼프의 술수에 완전히 낚인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이 추세라면 1년 만에 3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수출은 40% 감소했죠. 주요 제조업 지역의 실업률이 급등했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엔화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 경제는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만 해도 공급망 다각화로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모자라 일본 공급 업체를 대체하기 위해 필사적인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관세를 감내하고 이에 웃돈까지 줘가면서 한국산 칩을 구매하려고 했기에 삼성은 한 분기에 1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현대의 글로벌 판매량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대로 도요타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배신은 상징적인 무게도 지니고 있었어요. 일본 평론가들은 우리는 미국을 믿었지만 한국은 현실에 대비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배신은 단순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1990년대 버블 붕괴를 반영한 굴욕이었습니다. 일본은 고개를 숙이고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여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한편 한국은 변론이나 뇌물 없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급자로 자리매김해왔죠. 워싱턴에서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5,500억 달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미국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어요. 일본 SUV와 소니 기기에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미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한국 브랜드로 이동했을 뿐이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딱히 미국산을 선택한 것이 아닌 여전히 외국산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러니 미국은 승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이 승리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국제 헤드라인이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일본이 희생했다. 한국이 승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트럼프의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다. 서울이 지배적으로 부상하다. 일본 방송사들조차 한국이 승자다. 일본이 희생한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한국만 이익을 보게 해주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트럼프는 이젠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선언문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발표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미시간에서 그를 응원하는 지지자들 앞에 선 그는 한국은 차세대 로켓 기술을 미국에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로 분쇄당할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의 말은 최측근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돈이나 공장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패권의 왕관보석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죠. 기자들은 이 소식을 전 세계 헤드라인에 퍼뜨리기 위해 분주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로켓 비밀을 요구합니다. 라고 뉴욕타임즈는 소리쳤어요. 한국에서는 관리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고위 외교관은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갈취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의 놀라운 항공 우주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트럼프의 한국 압박이 또다시 한국을 자극하기라도 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한 공급을 줄이거나 끊어버린다면 트럼프의 협박과 허세는 이번에도 미국의 재앙적인 손실만을 초래할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수년 동안 나사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정밀 부품을 조용히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업계 외부에서는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한국의 기술력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의 무모한 발언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장막을 다시 연 셈이었죠.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닫힌 문 뒤에서 엔지니어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한국형 자이로스코프 센서 모비 없이는 화성 착륙선을 안정화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작년에 발사한 이미징 위성은 한국산 인공지능 광학을 사용합니다.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는 눈이 멀게 됩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미국의 자존심인 스페이스X조차도 한국 부품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 부스터에는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제조한 내열 합금이 필요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한해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조달한 마이크로 추진기를 사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도 서울은 미국이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사적으로 고백한 바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요구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은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보잉은 로켓에 사용하는 한국산 탄소 복합재를 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비용 초과와 낮은 수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완벽에 가까운 효율성을 자랑했어요. 한국형 로켓 단 하나는 미국산 로켓보다 생산 시간이 40% 적고 비용이 30% 저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AI 기반 조립 라인이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일관성을 보장했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발언으로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카드를 공개했어요. 대전에서는 정부와 업계 지도자들이 모여 차세대 중거리 발사체인 KSLV-X를 선보였습니다. KSLV-X는 기존 로켓과 달리 하이브리드 추진력으로 설계되어 단 센티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페이로드를 달 궤도에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는 민간 통신뿐만 아니라 국방, 기상 제어, 감시를 위해 설계된 글로벌 초정밀 위성 네트워크인 한국의 하이퍼넷 컨스텔레이션이 공개되었습니다. 외국 관측통들은 숨을 헐떡였어요. 한국은 로켓뿐만 아니라 아폴로 시대 이후 미국이 시도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프라를 구축한 셈이었거든요. 수치를 통해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 움직이는 물체를 10cm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발사 시스템은 98%의 성공률을 달성하여 미국의 평균 감소율을 훨씬 뛰어넘었죠.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 위성을 방위 네트워크에 통합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프리카 연합은 재난 모니터링과 농업 예측을 위해 한국에 의존하기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전통적으로 외부 의존에 회의적이었던 브라질과 인도조차도 차세대 발사 능력을 한국에 신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굴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JAXA는 오랫동안 H3 로켓 프로그램을 자랑해왔지만 지연과 기술적 실패로 인해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때 항공우주사업부를 자랑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로켓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산 액추에이터와 열 차폐 장치에 의존했다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평소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기를 꺼려 하던 일본 언론은 이제 우주의 꿈은 서울에서 수입되고 있다라고 씁쓸하게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도박은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한국을 굴복시키는 대신 미국의 세계 의존도를 드러낼 뿐이었어요. CNN은 지난 10년간 발사된 모든 미국의 주요 위성에는 한국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군의 GPS 현대화 프로그램에도 한국산 칩셋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자세가 미국의 우주 및 방위 산업을 지탱하는 생명줄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월스트리트를 패닉에 빠뜨렸어요. 이후 회의에서 상원 의원들은 국방부 관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이 우리를 차단하면 우리 위성 중 몇 개가 어두워지나요? 라고 직설적으로 묻더군요. 그에 대한 반응은 소름 끼쳤습니다. 2년 안에 절반 이상. 회의장은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그럼에도 국방분석가는 딜레마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미국의 눈과 귀를 궤도에 올리는 바로 그 나라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미국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차분한 자신감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들은 우주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와 뛰어난 엔지니어, 끊임없는 효율성 덕분에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생태계가 구축되었어요. 미국의 파편화된 경쟁사 체제와 달리 한국은 민간, 군사, 상업적 목표가 하나의 비전 아래 일치하는 통일된 전략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나토는 한국이 공동 우주방위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유럽우주국은 미국이나 일본 로켓에 의존하는 대신 한국의 KSLV-X와 공동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농업과 재난 관리를 개선한 저렴하고 정밀한 위성 접근을 제공한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항공 우주 기업에 묶여 있던 중동 국가들도 계약을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고립은 깊어졌고 한국의 영향력은 들불처럼 번졌죠. 일반적인 미국인의 눈에는 트럼프의 정신 나간 주장에 대한 결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산 부품 배송이 지연된 후 여러 주에서 교통망에 GPS 결함이 발생했거든요. 아이오와의 농부들은 한국산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농업 도구가 더 이상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성 기반 영상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져 농촌 원격 의료가 지연되었죠. 아이러니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처벌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자국민을 처벌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미국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것 같았죠. 그는 집회 도중에 한국이 우리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돌발 발언에 국방부 내부에서는 관계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녕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휘둘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너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뮴 등의 히토류 광물은 수십 년 동안 현대 생활에 보이지 않는 토대였습니다. 이 광물들은 스마트폰, 유도미사일, 전기 자동차 모터의 자석을 구동했고 이 기술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히토류 봉쇄로 위협하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히려 미국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여줄 뿐이었어요. 한국 당국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히토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너무나도 침착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실제로 트럼프의 위협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호주, 베트남,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화와 포스코는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의 광산에 조용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삼성물산은 호주 히토류 정제업체와 30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불순물을 거의 0으로 줄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생산량을 기록한 인공지능 기반 정제 공정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한국통상교섭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를 막으려면 자국의 공급처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진실은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어요. 미국 히토류 수입의 거의 40%가 이미 한국 정유소를 통과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조차도 한국산 가공 너디뮴의 모터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보잉의 방산 부문은 한국 중개업체를 통해 공급된 자석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위협함으로써 실수로 자국의 공급망을 위협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트럼프의 히토류 압박에 미국으로 가는 히토류 정제를 더 이상 맞지 않겠다고 대응해왔기에 이건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었죠. 충격파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포드는 히토류 출하가 지연됨에 따라 정의 자동차 모델 2종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는 자석 부족으로 인해 모델 Y 생산량이 20% 감소했다고 인정했어요. 월스트리트 이사회에서는 분석가들이 피해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산 보급품이 고갈되면 미국 전기차 산업이 연간 최대 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방위산업체들은 한국산 테르뮴이 없으면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실패할 것이라고 의회에 경고했어요. 한미 국방부 고문은 증언에서 한국이 우리를 차단하면 전쟁 게임을 시뮬레이션할 수조차 없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우리가 직접 광산을 파고 자석을 만들겠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비웃을 뿐이었어요. 캘리포니아의 미국 광산은 환경 시위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네바다의 가공 공장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정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98%에 사용 가능한 히토류를 생산한 반면 미국 공장은 70%에 도달하는 데조차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 28%의 격차는 수십억 달러의 생산 낭비를 의미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현대는 15%의 효율성 향상을 자랑하는 한국산 정제 자석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전기차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LGO 위에너지 솔루션은 독일과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한국을 필수 공급업체로 굳혔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한국의 공정성을 미국의 불규칙한 요구와 대조하며 칭찬했죠. 탄자니아의 한 장관은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미국은 위협을 제공할 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는 공황이 심화되었습니다. 의회에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어요. 테슬라, 로키드 마틴, 인텔의 경영진은 한국이 없었다면 몇 달 안에 산업이 붕괴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 협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침묵이었어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괴롭히려는 바로 그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비장의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전자제품에서 히토류 원소를 95% 효율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제소를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성능으로 시연하더군요. 갑자기 한국은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재활용 루프도 통제하게 된 셈이었어요. 굴욕은 전 세계적인 광경이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은 녹색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 라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서울을 새로운 기술 오펙이라고 불렀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지못해 미국은 한국의 히토류 숙달 없이는 경쟁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수록 오히려 미국의 불완전함과 한국의 숨겨진 중요성만 드러내는 꼴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협박할수록 오히려 한국은 더 큰 이익을 가져가며 트럼프의 정치 생명만 압박할 뿐이었거든요. 21세기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사실상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라면 더더욱 그랬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한국에 큰 소리를 쳤고 그 대가는 오로지 미국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괜히 한국을 건드렸다가 더욱 비싸진 가격, 더 약해지는 조국, 그리고 더 느려진 미국 사회를 보고 한숨을 쉴 뿐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